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시의 유승균 PD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리는 두 작품 말고도 90년대부터 10년대의 작품에서는 확실히 동유럽이 많이 등장합니다. 주로 잘 모르고 어둡고 추운 악당의 출신지로요. 게임이 동유럽을 다루는 방식을 관찰해보면 인류 문명의 재미있는 점을 여럿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년 여름 팟캐 문학관으로 꾸며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제가 이경영 문학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셰퍼드 페어리라는 예술가 아시나요? 모릅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는 오베이 창립자로 더 유명하고. 오베이요? 네. 패션 브랜드요? 네. 오베이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그 오바마의 홉 포스터. 그렇죠. 그거 만든 사람으로도 유명한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관심이 많은데 작품들을 쭉 늘어서는 거를 보니까 이 동구권의 이미지를 많이 차용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꽤 힙하기도 하고 보면은 이거야말로 어제 말씀해주신 엑조틱한 느낌, 매력적이고 네. 동구권의 이미지가 많이 차용되어 있지만 또 요게 힙한 트렌드인가 보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트렌드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개혁개방 시대 이후에 동유럽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의아한 거죠. 뭐 우리가 저랬다는 건 뭐 유튜브를 뒤져봐도 뭐 역사를 뒤져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동네 어딘가에 옛날 구식 건물들 보면은 뭐 그 체제의 어떤 걸 알 수는 있긴 한데 감각은 수용 못하는 거예요. 네. 경험 못 해본 세상이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서구권에서 트렌드가 된 이유는 네. 그동안의 미국 문화와 다른 문화였으니까요. 네. 네, 새로운 것일 테니까. 우리가 또 이런 걸 잘 알아요. 동유럽에 그 e스포츠 강국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T 기업들도 잘 나가는 회사들이 많이 차려졌고, 네. 에스토니아 같은 막 그런 나라 사람들이다. 그러면 옛날에 그랬다는 걸 그냥 들어서 알 뿐이에요. 감은 안 올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서. 네. 이것도 레트로잖아요. 사실 지금 레트로의 유행을 향유하는 이들은 X세대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를 몰랐던 이들. 맞습니다. 예. 네. 다만 이걸 알고도 이런 기획을 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 같은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게임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했으면 뭐 남는 게 있으면 더 좋잖아요. 아니, 사실 그 시간 동안 즐거웠으면 그게 남는 건데. 네. 네. 하지만 남는 게 좀 더 있으면 좋잖아요. 여운이 있으면 좋죠. 그죠. 전 아직까지 그 헤어질 결심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밌게 보다 보니까 뭘 봐도 생각나요. 저는 근데 헤어질 결심을 되게 쉽게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냥 전형적인 필름 노아르 판모파탈 이야기잖아요. 저는 또 그 영화를 많이 접해보지 못한 축에 속하는 사람이라 더 어색하게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전형적인 필름 노아르의 판모파탈 장르이고 그 전형을 따라가는데 이제 문제는 연출이 박찬욱이고 배우가 박해일이라는 게 조금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색이 너무 독특한.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 영화를 봐도 이제 외구가 붕괴되는구나. 그럴 수 있죠. 외구가 완전히 붕괴되는구나. 아니 근데 그 붕괴된 사람이 외구를 붕괴시키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네. 마침내. 재밌게 보다 보니까 뭘 봐도 자꾸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의미가 점점 천천히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올해 플레이해본 게임은 더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의미를 그 교차적으로 담고 있는 게임들은 음미해보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집어 콕김치,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다려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합성 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불쌍해서라도 요즘 치약 광고는 종종 해줘야 됩니다. 아직도 가끔씩 요즘 치약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유면상 PD의 전원. 걱정할 시간에 네. 하나 사시라. 사라. 요렇게도 권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이제 유수의 치약 브랜드들 몇 개 있습니다. 그것만 찾는 분들이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망치든 손 같은 거. 그런 분들에게 한번 입안에 꽂아 넣어주시면. 그렇죠. 네. 새로운 반응을 구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하면 더더욱 좋고요. 그런 느낌 혹시 많이 다 씻고 나서 네. 수건으로 몸 닦을 때 그냥 양치했나? 하는 느낌이 드는 때. 하는 느낌 드는 경우가 저는 자주 있거든요. 근데 요즘 치약 쓰고 나서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답니다. 왜냐면 입안이 양치한 느낌이 확실히 나요. 확실합니다. 네. 그 요즘 치약이 추석맞이 이벤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이벤트가 너무 과감했기에 한껏 조심스러운 이벤트이긴 합니다만 주의했습니다. 네, 이전보다는 더 파격이 넓어졌습니다. 기존 10+1 이벤트를 했었죠. 여기서 이제 10+1에서 한 번 발전해가지고 10+2 해서 12개월분을 모두 챙겨라. 그랬죠. 그랬다가 이번에 통 크게 5+1 그리고 10+3 무려 3개를 더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네, 이젠 5개만 사도 하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개를 사면 13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을 넘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치약이 화장실에 쌓여 있는 거는 삶의 질이 매우 올라갑니다.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부동산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아요. 오늘 아침에 치약 짜셨죠? 안 사가지고 들어가실 거예요. 자몽종차 추출물, 자일리톨, 키토산만으로도 구취 제거 효과를 업그레이드한 요즘 치약 시즌2는 아직도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그러합니다. 액세스몰에서요. 양서를 만나는 시간. 학회 문학관. 여름의 문학 시간입니다. 문학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물 먹는 듯 말고. 이게 어제 얘기한 디스워 오브 마인의 그 주인공 같은 상태네요. 물이 중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둘 다 이제 생존과 직결된 상황에서 선택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이끌어내려고 애쓰는 작품 2개를 보았습니다. 네. 네, 동물 여권하고 페이퍼즈 플리즈하고. 근데 페이퍼즈 플리즈는 하다 보면은 이게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집에서 아픈 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장 찍는 중에.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도 회사에서 그렇죠. 프린트를 하면서 쓰고 있죠. 이 짓을 해야 하나? 이 짓을 빨리 해야지가 내 의지가 아니죠. 네. 아픈 자식 식구들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생존은 의지지만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강요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얼마나 잘 체험하게 만드느냐가 이 두 게임사가 그 스튜디오가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그 정도 공통점은 알았고요. 네. 오늘은 게임 얘기 안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공통점이 또 있네요. 네. 배경이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두 게임은 생존이라는 이야기를 다루지만 한편으로는 두 게임 다 동유럽이라는 그 지리적 공통점을 하나 보이고 있죠. 어릴 때 007 같은 거를 많이 보고 막 그러다 보면은 동유럽이라는 공간은 어릴 적의 느낌으로 던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예, 뭔가 미지의 세계이고 빡세고 몬스터가 가득한. 네. 이게 그냥 우리나라 또에는 이제 동구라고 네. 하면 춥다. 네. 못 가본다. 네. 끝. 동구라는 의미가 되게 웃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동요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구박 과수원. 그게 머릿속에 생각이 났다가 네. 이런 얘기 나 생각이 하다니 난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나를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야? 뭐야 그게? 동구 밖은 페르시아죠. 아니 아직 농경 사회에 의지하고 있다는. 동구권이에요. 그 두 게임의 공통점이라는 건. 네. 우리가 동유럽, 지금 우크라이나도 이제 동유럽의 네. 중요한 어떤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유럽을 배경으로 이런 그 생존 혹은 이런 문제에 관련된 게임들이 나왔다는 것도 좀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동유럽이 뭘까요? 방금 얘기했지만 약간 던전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되게 저는 흥미로운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던전은 마을의 대척점에 있어요. 네, 모든 맞아요. 게임에서. 마을은 보통 옛날 롤플레잉 게임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 녹색, 푸른 잔디와 나무, 그다음에 풍부한 음식과 여관과 술집과 그렇죠. 하여튼 뭔가 안전한 곳입니다. 네. 대항해 시대. 네. 생각하면 좋아요. 예. 근데 던전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어둡고 갈색이고 나 외에 움직이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적이죠. 그렇죠. 던전과 마을은 그러니까 던전이다 마을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마인크래프트 얘기했잖아요. 네. 밤의 바깥. 네. 그런 것 같은. 마을이다 던전이다라는 각각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을과 던전의 차이가 의미의 지점이에요. 그 문화시장의 격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인들이 옛날에는 미국만 마을이고 미국 바깥은 다 던전인 줄 알았다. 네. 그랬다가 사실은 여기가 던전이구나를 깨닫는 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문화 권력이 밖으로 퍼졌다. 네. 넷플릭스가 끼친 영향이기도 네. 하고 스팀이 끼친 영향이기도 하죠. 그렇죠. 나와 타자, 우리 동네와 타자의 동네 같은 것을 구별할 때도 보통 던전처럼 느끼고 그랬습니다. 네. 오래된 세대들한테는 소련을 상징하는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래소년 코난의 인더스트리아. 네. 누가 봐도 소련이잖아요. 예.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도 다스베이더나 그쪽 저항군? 혁명군이었나? 헬멧 모양이 소련군 헬멧 모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항상 겹치잖아요. 예. 동구권, 우리가 동유럽이라고 부르면 약간 지리적 표현이지만 동구권이라고 부르면은 지리적 의미를 약간 넘어서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리적 동유럽이 있고 네. 문화적 동유럽은 또 조금 범위가 다르죠. 잘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발칸반도는 지리적으로는 어때요? 남유럽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네. 보통 어때요? 느낌이 동유럽이라고 하면 거기를 포함합니다. 네. 그렇죠. 왜? 내전이 심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뭔가 내전이 벌어지고 춥고 어둡고 굉장히 사람이 딱딱하고 이런 느낌으로 계속 비춰져요. 왜냐? 여기는 우리가 동구권이라고 부르는 문화적 동유럽이라는 건 지리적 의미보다도 바르샤바 조약기구로 대표되는 구소련과 함께했던 예를 들어 제2진영이라고 불렸던 네. 공산권이라는 지역을 통칭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지역을 우리가 동유럽이라고 부를 때 묶어서 부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산업도 이제 다 다른데.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유럽이라는 느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동양 사람이 유럽. 그러면 그건 순전히 서유럽이죠. 예. 구라파라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네. 예.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네. 구라파의 구죠. 동구는. 예. 구라파인데 그 유럽이라는 구라파의 개념에 동유럽은 안 들어갑니다. 이상하게. 유럽이라고 하면 서구. 네. 마치 아메리카라고 하면 미국이듯. 네. 그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동유럽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앞에 얘기했던 두 게임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적인 의미로 동유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한번 동유럽이 나오는 컨텐츠들을 생각해 봅시다. 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저는 이 중에 이게 제일 컸더라고요. 글루미 썬데이 영화가 있었죠. 네. 여기가 배경이 부다페스트예요. 그렇습니다. 예.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네. 어렸을 때 봤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도 제목부터가 글룸이죠. 아, 그렇죠. 예,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죠. 유명했죠. 우리 20대 때 그 네. 영화에 대한 악명이 있었죠. 이거 약간 전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뭐 죽는다? 음. 예. 무슨 괴담 같은 얘기기도 맞아요. 한데. 사실 그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예. 네. 그게 뭐 전 정확히 모르는데 원래 그 글루미 썬데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네. 사실 그 악보는 실전이 됐다. 근데 그 원래 노래는 들으면 막 다 우울증으로 죽었다 막 그런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한참 있었던 것 같고 뭐 현대 동유럽이 아닌 조금 옛날 얘기로 가도 이제 드라큘라 또 이쪽이죠. 네. 루마니아의 거기도, 예. 이야기죠. 그 실존 인물이 있었죠. 블라드 네. 3세라고. 이 양반이 그 루마니아의 트란실베니아. 이게 나중에 게임으로 넘으면 캐슬베니아. 나되죠. 대경이 되는 그 드라큘라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또 역으로 자본가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 드라큘라라는 이름이 또 제가 보면서 진짜 놀란 게 이게 용의 아들이라는 뜻이랍니다. 아, 그래요? 아, 슈퍼드 포마. 예, 드라. 그래서 아. 그렇구나. 예. 그거 어딜 가나 똑같구나, 그거는. 예. 프라하의 연인이 있어요. 아, 이건 저 군대에서 그 드라마 얘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그 드라마예요. 이 박진영 드라마가 나오는. 한창 전성기 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어가지고. 그랬구나. 예. 예.
근데 저는 이 드라마에서는 동유럽이 그렇게 우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 드라마도 엄청 옛날 드라마구나.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프라하라는 건 어때요? 도시가 되게 예쁘고, 근데 되게 차분하게 나오지 않아요? 네. 예, 굉장히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많이 나오는 동유럽의 이미지는 2차 대전의 피해자라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폴란드가 되게 대표적으로 나오죠, 여기서. 정정을 하자면 박신양 씨가 나오는 건 파리의 연인. 아, 그래요? 이거 프라하의 연인은 하정우 씨 신인 때 전도연 씨 나오고 하정우 씨가 전도연 씨 경호원으로 나오고 고 김주혁 씨가 나왔던. 아, 그래요? 네. 파리의 연인이 또 있었구나. 파리의 연인이 이제 김정은 씨하고 박신양 씨가 나왔던 애기야 가자. 진짜 옛날 같다. 진짜 옛날이죠. 진짜 옛날이에요. 네. 그렇구나. 우리가 그만큼 늙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드라마를 다시 보면 촌스러워서 깜짝 놀라잖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하정우 씨 신인 때 모습이 보여서 재밌어요. 그렇군요. 제가 요새 약간 그 미드 하우스를 다시 봐요. 네. 언제 봐도 재밌죠. 예. 아니, 저는 뭐가 막히면 그 드라마를 보거든요. 약간 거기도 뭔가 이야기를 계속 찾아가잖아요. 의문점을. 네.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약간 힌트를 얻는 게 있는데 보면서 놀란 거는 전부 폴더폰을 쓰고 있습니다. 와, 그걸 진짜 이제 와서 다시 보니까 놀라운 점인 거예요. 지금 커가는 청소년 세대의 청취자층에서는 이 양반들이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되었을 때는 동유럽과 동구에 대한 집단적인 이미지 같은 게 없을 것이 분명해요. 예. 체제가 풀어졌고 모두가 다른 특성을 이제는 뽐내거든요. 예. 뭐 그냥 에스토니아 그럼 잘 나가면 취직할 때 가는 나라 뭐 이렇게 이해할 것이고 예. 체코 그럼 맥주 뭐 이 정도 이해할 것이고 그냥 서로 다를 거예요 이제는. 예. 네. 근데 이런 뭐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동유럽에 대한 느낌은 어두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랬어요. 우리에겐 그래요. 예. 근데 이건 정말 억울한 얘기죠. 동유럽이라고 어두울 리는 없거든요. 그죠. 왜냐면 우리 세대는 콜 오브 듀티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자, 콜 오브 듀티는 어떻습니까? 전쟁에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특수요원이에요. 내가 때려잡는 놈이요. This War of Mine의 주인공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This War of Mine 같은 사람을 실수로 죽여가면서 영웅적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죠. 콜 오브 듀티의 주인공들은 보통 동유럽 사람들을 때려잡아요. 예. 동유럽은 뭐 냉전이 끝난 지금도 그래서 약간 우리에게는 괜히 어두운 이미지로 좀 남아있고 나는 되게 억울한 문제라고 좀 보기도 하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크고 낡았을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 네. 항상 이렇게 해도 중천에 떠있질 않고 걸려 있고 눈은 늘 절로 갔고 해가 중천에 떠 있지 않아. 뭐야 그게? 아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왜냐면 지금 UPD가 웃는 이유도 그거거든. 저는 그래서 제3세계의 그 고정관념 위주로 자꾸 상상을 하게 되는 게 이게 베트남 네티즌들의 옛날 농담이죠. 예. 우리나라의 주적은 람보다. 사람이 뛰기만 하면 죽여버리니까 람보가. 근데 우리는 그런 람보를 이긴 사람들이다. 예.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런 편견이 있어요. 근데 이 편견이 뭐 이렇게 지금 막 우리가 동유럽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지만 명백히 이제 미디어에 동유럽이 어떻게 비치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만들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잖아요. 어두칙칙하죠. 예. 이런 것들이 게임에도 좀 녹아나는 것 중에 저는 대표적인 캐릭터가 GTA4의 주인공 니코 벨릭. 니코! 네. 이 양반도 재밌습니다. 보면은 배경 설명이 좀 나와요. 일단 억양이 다르죠. 우리가 동유럽 억양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미드에 보면 항상. 근데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딱딱하게 하죠. 약간. 맞아요. 깼다 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동유럽 억양이란 걸 보여주는데 배경은 분명히 미국이잖아요. 이 게임은. 그게 이제 그건 또 하나의 미국인들의 고정관념이죠. 예. 러시아인이 쓰는 것 같은 사투리 영어를 쓰면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다. 깡패일까봐. 예. 근데 이것도 되게 편견이에요. 근데 GTA4에서 주인공을 맡은 니코 벨릭은, 그러니까 니코라고 안 하죠. 니꺼 이러죠. 니꺼 벨릭은 동유럽 억양으로 가득한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루마니아인가 어디 출신인데 거기서 원래 내전을 겪어요. 내전에서 군인으로 참전을 하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휘말려서 친구들을 다 잃고 밀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온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범죄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살다 보니 GTA 주인공이 됐으니 이제 범죄자가 되겠죠. 그는. 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시리즈 프랜차이즈의 주인공과도 니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옷을 겁나 못 입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에 옷 사러 갈 때부터 사람이 승질납니다. 아니, 이런 셀렉션밖에 없단 말인가? 나는 그거 옷걸이가 이렇게 안 좋단 말이야?
나머지들은 무조건 잘 입어요, 처음부터. 아, 진짜? 니코는 계속 칙칙하게 입고. 아, 왜 그래? 나는 지금 평소에 그렇게 입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며. 뭘 물어? 내가 그동안 꾸준히 코디를 봐왔는데. 내가 이렇게 흐를 것 같았어. 니코는 옷도 못 입어요. 근데 나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게 옷을 못 입는 거였구나. 한 번도 몰랐네? 네. 나는 칼 존슨이 제일 못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칼 존슨 옷에는 양복이 없어요. 아, 네. 네. 입어도 되게 헐렁하게 입어요. 그러니까 보통 잘 입다의 기준이 양복인 사람들이 있죠. 칼의 코디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핏하고는 좀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 핏을 보면 저는 91년 데뷔할 때 보이즈 투맨이 떠오르거든요. 그때 유행하던 수트핏이죠. 한 두 사이즈 큰.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지만 해봐요. 정치 얘기 시간.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청취자 여러분 모르셨죠? 사실 우리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아니 그 대통령의 핏은 약간 그 느낌이죠. 그러니까 교복을 고1 때 되게 큰 걸 삽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그렇죠. 애가 성장기니까 고1 패션이죠. 그 바지 핏이 딱 엄마가 생각한 부모의 기대만큼 핏하게 되지 않는 거죠. 저는 그 고등학생 교복 패션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고1. 예. 그래서 교복은 아나바다가 되게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예. 아니, 요즘은 거의 지원이 되니까요. 네. 여기까지 정치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동유럽 얘기란 또 한참 하고 동유럽. 있었죠. 예. 동유럽이라는 배경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음울하고 어둡고 이런 것만 나오는가? 위도도 똑같은 주제에 훨씬 추울 것 같고. 그러니까 위도를 보면 되게 웃겨요. 이게 우리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잘 보면. 네. 근데 우리는 되게 동유럽 하면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럽시다. 네. 그러면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그 두 게임으로 돌아가 봅시다. 두 게임의 시간대는 뭐 큰 차이가 없죠. 어쨌든 20세기 이후에 현대 동유럽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네. 왜 이런 딱딱한 관료제 혹은 내전이라는 상황이 동유럽, 현대 동유럽으로 비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두 게임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살펴보면 조금 답이 나오겠죠. 네. 부패하고 경직된 관료제. 관료제.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한 정치 상황. 언제든 전쟁이 나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전쟁이 터져서 내전이 발발한 상황 이런 네. 것들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게임으로 다루는 건 굉장히 의미가 깊고 재밌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사실 이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더 명확한 공간적 배경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죠. 수단 남수단 분쟁을 이야기하면 네. 콩고와 콩고민주공화국의 이야기를 하면 아니 방금 나라가 할 이런 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내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끝도 없어요 하고자 하면. 그렇죠. 거기는 뭐 아까 페이퍼즈 플리즈가 얘기했던 시스템적인 문제 더 심하죠. 어떻게 보면 네. 모든 엄청난 많은 독재자들과 네. 또 거기에 반대하는 쿠데타들과 그로 인한 내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수적으로 더 많은 곳 그리고 더 많이 국제사회에 장식되는 곳도 미디어에서 네. 사실은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번뜩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서구의 적이 아니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되게 흥미로운 건 이런 문제가 더 명확하게 잘 드러날 수 있는 배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히트친 게임이 동유럽을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네. 그렇게 만들어진 게임이 찬사를 받으면서 흥행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네. 이건 뭘 가리키는 걸까? 이 생각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이야기의 중심은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 그러니까 미디어로 치면 이제 미디어 수용자겠죠. 이 사람들의 시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좀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모든 피지컬의 문화 콘텐츠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이든 영화든 나에 결부시킬 어떤 페르소나가 등장하고 그를 위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작품이. 그럼 그 내가 대신 돼보는 소비자가 어디 사는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게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내전보다 동유럽의 내전이 더 의미가 가깝게 다가온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를 생각해보면 결국 매체 수용자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점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게임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지점, 그러면서 동시에 한계가 되는 지점 하나가 있는데 뭐입니까?
게임은 선진국의 매체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플랫폼이 좀 더 설명을 들어봅시다. 네. 뭐 제가 이제 가장 쉽게 좀 이 지점을 설명할 수 있는 예로 영화랑 좀 비교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그런 걸 해요. 트럭에 스크린하고 영상기를 싣고 시골에 갑니다. 그럼 밤에는 이제 깜깜하잖아요. 네. 거기 마을의 제일 넓은 광장에 스크린을 걸고 거기서 영화를 무료로 틀어주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도 그랬다고 하죠. 예, 시골 그런 거 마을 많이 마당에서. 하죠. 네. 옛날식 카피레프트 P2P죠. 네.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럼요. 어렸을 때 그 한 편이 그 사람의 많은 것을 바꾸기도 하죠. 네. 네.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건 스크린 하나를 갖고 가서 돌리면 마을의 100명이 다 같이 같은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게임으로 넘어와 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100대를 싸들고 랜 파티. 예, 동네 쓸 수 있는 인터넷 스위칭 허브랑 스위치 허브. 예, 그리고 100대를 컴퓨터로 돌리면 또 게임 PC라고 예를 들어 칩시다. 그리고 또 서버 작업 전문 설비 장비 회사에 하청을 줘서 네. 한 트럭이 이제 나와서 네. 설치를 하고. 예. 100대를 돌리기도 어려운 게 예전에 배틀그라운드가 e스포츠를 처음에 신도림 PC방에서 열었는데 8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80대 게임 현장에 100명이 다 다 모여서 돌렸더니 신도림 일대에 정전이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전기를 엄청 잡아먹지 않습니까? UPD 또 컴퓨터 많이. 게다가 배그는 여전히 고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골에 가서 100명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일은 게임에선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시간에 얘기했던 게임은 많은 기초 인프라를 요구하는군요. 네, 맞아요. 이게 결국은 선진국 매체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탑을 많이 직접 만들어보고 이러셨던 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탑의 사양을 맞추면서 자, 이거 게임하자고 빈익빈 부익부 그런 거죠. 예. 게임이란 매체는. 예. 그리고 또 옛날 게임들은 지금도 할 수 있잖아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기술과 같이 발전을 하잖아요. 맞아요. 기술의 한계치에서 항상. 이해가 되네요. 엄청나게 멋진 CG를 가진 영화를 보기 위해서 더 내야 되는 돈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3,4천 원? 네. 왜냐하면 아이맥스로 보러 가는 게 나으니까. 네. 그리고 근데 게임의 경우에는 200-300만 원, 더 그쵸. 많게는 1,000만 원씩 한 방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영화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멋진 장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렌더링 PC 하나가 영상 그림 한 장만 그려주면 복제가 되잖아요. 근데 게임은 그 장면이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100명이 보면 100대가 필요하고 1000명이 플레이하면 1000대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게이밍 PC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 전력, 파워수를 보면 800W도 요즘은 보편적이잖아요. 좀 있으면 한 1000W도 나오겠던데? 보편적으로? 우리 집이 1200. 네, 여기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죠. 길쭉하니? 근데 물론 이제 그 와트를 다 쓰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럼요. 네. 변명. 다 쓰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네. 가정에 놓여있는 기기 중에 전기 먹는 걸로 치면은 게이밍 PC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전력을 사용을 네. 합니다. 네. 저는 약간 예언같이 해보자면, 조만간 환경진영에서 게이밍 뭐라 PC 하기 얘기가 시작할 겁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유사하게 나온 게 뭐였죠? 암호화폐 채굴에 쓰였던 그래픽카드의 전력 문제가 네. 지적이 된 바 있었죠. 그래서 지금 AMD와 엔비디아에게는 코앞에 닥친 문제죠. 예. 저전력으로 그 다음번 GPU들을 만들어내는 일.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게임하는 사람들이 언뜻 모르고 지나간 문제지만 전력 문제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제일 무서운 집안의 악당이 에어컨 냉장고인데 걔네들이 점점 더 저전력이 돼요. 예. 네. 그러는 사이에 PC가 다 따라왔어요. 예. 되게 웃기죠. 다른 것들은 아까 얘기한 에어컨 냉장고는 이제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중요한 소비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완연히 자리 잡았죠. 예, 전력이 얼마가 저 요금이 빠진다가 거론이 많이 돼요. 근데 PC는 계속 높은 와트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반대죠. 에어컨 냉장고는 비싸게 주고 사면 전력을 적게 먹는데 맞아요. 컴퓨터는 비싸게 주고 사면 전력도 많이 먹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대 역행입니까? 예. 하하하 전기 먹는 괴물이지. 하하.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조만간 트렌드가 좀 바뀌지 않겠나. 그리고 한편으로 게임이
시간 유예를 받게 된 건 또 어떤 요소가 있냐면 모바일의 대중화가 있어요. 네, 되게 웃기게도 컴퓨터 게임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래픽 발전시키고 그 소위 말하는 개인 PC에서 렌더링할 수 있는 용량을 늘려가다가 모바일이 대중화가 되면서 모바일 안에서 돌려대니까 게임들이 갑자기 한 20년 전 그래픽으로 싹 돌아갑니다. 그렇죠. 하고 가벼워집니다. 예. 그게 한번 버텨준 거죠, 지금 사실. 그게 없었으면은 뭔가 센 제재가 한번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인위적 수혈이었던 셈이군요, 게임 시장의 입장에서. 예. 왜냐면 지금 모바일이 훨씬 돈을 많이 벌잖아요. 모바일 혁명이. 예. 그러면서 컴퓨터 그래픽을 리소스를 사용하는 전력량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것도 재밌게도 그렇게 한번 가벼워진 단계에서 게임 이용자의 저변이 확 넓어지기도 했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걸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도 필요한 조치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이제 그 처음에 드렸던 말로 돌아가자면, 그러니까 다른 매체, 대중 매체라고 불리는 건 어때요? 보통은 하나의 제작을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되게 싸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였어요, 그동안. 네. 근데 게임은 그런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랬던 적 없어요. 예.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 시간에. 네. 어릴 때 그 사양 좋은 애네 집에 가가지고 게임 구경하고 자기가 해보고 그랬었다고. 네. 그래서 요즘 지금 제 세대 근처에서 게임 경험 많아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건이 받쳐준 경우들도 많죠. 우리 이제 깜짝깜짝 놀랍니다. 콘솔이 옛날에 얼마나 비쌌는지. 네. 지금보다 비싸거나 지금이랑 같아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비쌌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집에 뒀어요. 네. 잘 살았다는 소리예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게임이라는 거는 굉장히 선진국 매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전력 얘기, 뭐 기계 얘기만 했지만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게임이 온라인이죠. 여기서 더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온라인 인프라예요. 그렇죠. 예.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뭐 편집장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좋아요. 제가 운영하는 잡지에서 지난번에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 인터뷰를 잠깐 했어요. 아, 예. 인도 사업부랑 인터뷰를 했는데 인도에서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배그가. 한국은 좀 식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배그 모바일만 됩니다. 아, 그래요? 이유는 뭐냐? 컴퓨터가 없으니까. 인터넷 인프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는 봐요, 대륙이잖아요, 거의. 대륙 단위의 유선 인프라를 깐다는 건 생각보다 고된 일이죠. 그렇죠. 나름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이제 중국도 그렇고 네. 인도도 그렇고 최근에 그렇게 불리게 된 나라들이잖아요. 네. 땅에 선 까는 걸 스킵했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왜냐하면 시기가 다르거든요. 우리 그러니까요.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뭐 나중에 제가 이 얘기도 한번 드리면 재밌는데 한국은 50대부터 그 백번망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런 되게 오래된 역사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뭔가 할 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빨랐잖아요. 네. 한국은 ADSL 들어올 때 이미 완성된 것처럼 잘 돼 있었다고들 얘기하죠, 바깥에서는. 예, 그래서 뭐 한국 인터넷 강국 얘기 한참 많이 나온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모바일 이후로 그 얘기 쏙 들어간 거 느끼세요? 인터넷 강국 얘기 줄었죠. 왜? 우리는 모바일 인프라는 그 배경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인프라를 받아들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네. 굳이 네. 그 큰 금액을 들여서 그 큰 구리를 써서 네. 그건 민영화 이후의 사업체는 필요한 역량이 아니죠. 네. 네. 이 얘기를 인도로 가져가면 어떠냐? 인도는 이미 모바일이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된 인터넷 시대에 개발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선 인프라보다 모바일 인프라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뭘 깔 필요가 없었어요. 최근에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신청할 때 랜선을 세탑에 꽂고 하나를 더 빼가지고 컴퓨터에 꽂아야 되잖아요. 그걸 굳이 필요 없다. 요즘은 다 그냥 네. 내부에서 와이파이로 네, 처리하니까. 집에 PC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 물론 인도에 유선 인터넷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대적인 대중화와 중요성 면에서 모바일이 훨씬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 현상들이 자주 나오죠. 예를 들어 한중일의 결제 수단 얘기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예, 중국은 뭐 거지도 저기 QR 코드로 구걸한다. 그렇죠. 예, 네. 위챗으로 받는다. 예, 일본은 아직도 현금으로 거스름돈 하잖아요. 네. 아니 배급하는 게임 회사 입장에서도 여기에 굳이 PC 모바일을 홍보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리고 인도도 대륙은 넓지만 또 그 도농차가 엄청 심한 또 네, 상황이라 중국처럼요. 그런 점들도 이제 같이 고려가 되는데 이런 인터넷 인프라도 사실은 게임의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게임을 한다라고 하려면 전력망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도 7, 80년대에 어때요? 전기 뻑하면 끊겼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스타크래프트, 롤, 배그 이런 거 합니까? 못해요. 대회 못해요. 예, 그 MBC 기자만 좋아했겠죠.
혹은 폭력적이 됐겠죠. 그럼 운동을 많이 하니까 보수적이 됐겠죠. 네. 이제 전력 인프라가 되면 그 다음에는 경제 인프라, 좋은 PC, 콘솔 기계를 사야 됩니다. 그럼 그런 게 다 있으면 인터넷이 또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은 한 번에 구매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 서비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그냥 깔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유지 보수해야 되고 비용이 돌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규모의 경제 인프라가 돌아야 되는 문제예요. 국가가 그 사업을 할 마음을 먹을 만큼의 세수가 항상 보장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PC방에 가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내가 까르보나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경제적인 기반.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좀 전 세계적으로 돌려봅시다. 그러면 그런 한국 같은 PC방을 즐길 수 있는, 문화로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전 세계에. 네. 이게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라는 대중매체와 게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죠. 그래서 저는 게임 전공이잖아요. 하지만 게임이 뭐 정말 더 앞으로 발전된 매체다라는 말을 할 때는 이 고민을 좀 조금 더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져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진입 장벽이란 게 전지구적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나쁘게 말하면 계급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문화다라는 점은 게임이라는 매체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죠. 이거야말로 문화자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화자본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해볼 건데요. 이제 문화자본이 핵심 역량인 경우 피지컬을 같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잡히는 것은. 책이 오히려 접근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잘할 만큼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거기엔 문화자본이 필요해요. 엘리트를 키워내는 만큼의 국가의 역량이 필요해요. 근데 음악이랑 영화는 그게 좀 덜 들어갑니다. 네. 확실히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게임으로 가니까 진입장벽이 훨씬 높아지네요. 그래서 너무 게임을 이제 장밋빛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되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해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동아시아죠. 지리적으로는 동아시아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특히 한국은 인프라적인 측면이나 어떤 그런 쪽에서는 사실상 선진국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그렇게 잘한다 이 나라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에는 그걸 할 수 있는 배경이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갖췄다라는 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젓가락질을 해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인프라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점을 스스로를 서구 혹은 선진국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죠. 스웨덴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이 이기는 거 보고 젓가락질도 안 해본 새끼들이 왜 저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시점이라는 거는 한국의 시점이라는 걸 넘어서 글로벌적인 기준에선 선진국의 시점이라는 게 강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추론이 완성됩니다. 게임을 소비하는 사람이 선진국 사람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임의 서사는 선진국의 시각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네. XSFM입니다.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 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게이머는 감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애도 보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개도 보죠. 네. 문제는 이제 그 감각이 그만큼 발달하지 않은 게이머의 경우 낭패를 자주 봅니다. 개와 살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강아지의 슬개골 탈구는 이제 가정에서도 강아지를 많이 키우니까 네. 바닥에 너무 딱딱해서 일어나는 고질병이죠. 나이가 먹으면 이제 많이 발생하고요. 네, 에디터도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발견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집에 오자마자 개 미끄러지기 딱 좋은 바닥에 뭘 깔았죠. 그렇죠. 제가 깐 건 아닌데. 네, 약간 그 저기 놀이터 같아요. 네, 맞아요. 엄청 푹신한 걸 깔아놨습니다. 네.
우리 집 개의 슬개골 탈구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매트. 좋은 매트라고 사다 놓으면은 마음에 든 개는 이제 거기다가 싸죠. 그렇죠. 네, 영역 표시를 하죠. 그래서 방수는 필수 기능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때로는 보호자가 하지 말라 그래서 한동안 안 했는데 그래도 한 번은 해할 것 같은데 예전에 했나?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또 오랜만에 또 한 번 표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했는데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약간 발이 푹신푹신해서 기분이 좋아. 네. 그러면은 땅을 한번 파볼까 싶어가지고 긁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간은 해석할 수 없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긁어요. 그렇습니다. 긁는 건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넥슨이 져서도 긁고. 뭐야 그게. 네. 네. 뭐 축구를 보다가도 긁고, 뭐 지지율이 떨어져서도 긁고 그럽니다. 긁을 때 그걸 견디는 내구성도 중요하지요. 당연합니다. 마구 긁어도 돼야 됩니다. 6대 가소제와 7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8대 중금속 유해물질 검출 안전기준을 통과한 케미하우스 반려동물 매트가 액세스몰에서 판매 중입니다. 따라서 개 아니라 누구와 살 때도 네. 두꺼운 매트가 필요할 때는 쓸모 있습니다. 가장 쓸모 있는 건 나도 두꺼운 매트를 깔아야 되는데 애가 아빠 저거 엄마 저거라고 얘기하는 저 뽀로로 나오는 거 싫다. 제발 민무늬로 살자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그렇죠. 꽤 추천합니다. 애도 쓰고, 네. 개도 쓰고, 가능합니다. 술 먹은 나도 쓰고. 그리고 또 요가 매트를 좀 덜 써도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다 따로 사셨잖아요. 아기용 매트, 뭐 강아지용 매트, 요가 매트, 그리고 나 술 먹고 토하는 매트. 네. 네. 요거 하나로도 전부 다 대응이 가능합니다. 집안 바닥의 너비와 구조를 잘 파악해 보시고 러그형과 폴더형 중 고르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액세스몰의 스테디셀러입니다.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AKA 반려동물 매트입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동유럽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동유럽은 서구권이 아니죠. 서구 선진국이라고 묶이는 범주가 아니에요. 분명히 구별합니다, 사람들은. 네. 근데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유사성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쪽에 비해서 서구 선진국이라는 주체의 관점에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육로로 연결돼 있는 이웃입니다. 네. 서로 등 돌리고 살았을 뿐.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내전의 문제, 어떤 그 경직화된 관료제의 문제를 다룰 때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아시아보다 동유럽을 배경으로 삼았을 때 가져가는 장점들이 나오는 거죠. 좀 알아요. 게임이 영화랑 다른 지점이기도 해요. 이거는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내전을 다룬 영화는 많습니다. 게임은 조금 달라요. 내가 직접 들어가서 더 깊이 몰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로켓을 1년 찍는 거랑 네. 그건 상대가 안 돼요. 오래 살아봐야 돼요. 네. 거기에 이제 페이퍼 플리즈처럼 뭐 출입국 관리소에서 도장을 찍는 문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공감시키기 위한 배경으로는 동유럽이 선택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선진국에 있는 가까운 선진국 아닌 커뮤니티. 네. 예를 들어 이런 게임도 있습니다. 이란 혁명을 다룬 게임이 있어요. 1979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거는 들어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국내에. 하지만 스팀에 팔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게임을 가지고 이란 혁명을 이해합니까? 아니요. 이상하죠. 왜?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선진국의 시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 입장에서 동유럽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 또 미디어가 많이 이야기했죠. 네. 이란 혁명에 비해서. 세계관을 새로 쌓는 수고가 좀 덜 되는 편인데.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왜 페이퍼 플리즈와 디스 오브 마인은 동유럽을 배경으로 했는가라는 다소 뜬금없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유사하지만 우리가 아닌 타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다룬 게임도 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 있는데 왜 굳이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이 작품이 선택되는가? 네. 왜냐? 게이머들은 선진국의 시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 게이머들은 페이퍼즈 플리즈를 더 각별하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다고 생각하면서 플레이했으니까. 동일한 원리가 작동되죠. 선진국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지척에 있는 등 돌리고 사는 이웃. 그 얘기를 내가 뒤에다 썼는데 또 먼저 해갖고 그 얘기를 먼저 하면 바로 그 지점. 페이퍼 플리즈라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거를 한국어 버전으로 가져오는데 한국어 버전이 아니라 문화어 버전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방식과
서구 선진국이 동유럽을 대하는 방식이 갖고 있는 유사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예. 여권 주세요가 아니라 동무 여권 내라우라고 번역한 이유. 예.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북한은 어떻습니까? 같은 언어. 같진 않죠. 비슷한 언어, 비슷한 문화, 사실은 눈빛만 봐도 계속 우리는 통일하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네.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야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달라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지 네. 않다고 생각하죠. 아, 그렇죠. 네. 같지만 달라라는 그 특이한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구와 동유럽이 갖고 있는 차이랑 똑같은 거죠. 한국의 번역자는 그 점을 정확히 캐치한 겁니다. 제가 어제 동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던 우리 세대의 느낌을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추운 것 같다. 살벌한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말로 우리 세대에서는 북한을 동토의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저는 그 번역이 정말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본인도 어떤 의식을 갖고 했다기보다는 되게 당연하게 느끼는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한국에 가져온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하게 열면은 북한 같네. 네. 근데 그 유사성이 어떻게 보면은 게임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주체 시점이 어떻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가 확 나타나 버린 케이스라고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왜 이 게임들이 동유럽이 배경이었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하지만 명백히 내가 아닌 존재가 있고 나와 다른 지역이 있지만 한편으론 나와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대상이 있으니까 그게 게임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 두 게임 동유럽이라는 배경을 갖게 된 공통점의 원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유사하거나 하다못해 우리가 우크라이나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생김새가 우리랑 동일한 사람의 다른 환경 같은 게 더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굉장히 미디어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어떤 질문 있죠. 미디어에 비춰지는 타자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에 좀 닿게 됩니다. 나 아닌 자. 네. 미디어에 등장하는 타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예 동떨어져 있는 타자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가장 잘 보는 게 어디냐면 그 TV에 나오는 구호단체 광고입니다. 완전히 타자예요. 맞아요. 나와는 정말 먼 곳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아이를 동정해야 한다. 그죠. 예, 제3자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프레임을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아주 긴 세월 뒤에 우리가 후손이라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옛날에 구호사업을 했지를 보면 참 고약한 방법이군 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대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렇게 소비된다는 사실을 아는 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책이 있죠. 타인의 고통이란 책이 있죠. 거기를 보면은 되게 중요한 제가 공감하는 지적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비춰지는 전 세계의 참상들이 있어요. 저는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해야죠, 미디어에서. 근데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 참상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갖게 되는 건 뭐냐면 저 참상이 텔레비전 화면 안에 있고 나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자기 안도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남의 비극은 내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강 건너 불.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게 남의 일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마음에 공감하고 또 동참하려는 길을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화면을 볼 때 우리는 나는 미디어 밖에 있고 타자는 미디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의식을 해요.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의식합니다. 네. 이 거리감이 지나치게 멀면 완전 남의 얘기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 안드로메다 별에서 삐까삐까 외계인이 최근에 기아 사태를 겪고 있다. 근데 안드로메다는 생각보다 좀 가까운 것 같고요. 좀 가깝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선 좀 가깝죠. 제임스 웹 때문입니까? 아니, 그 개념이 다 글로 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개념 수출국이죠. 네. 개념 수입 지역이죠. 그 예전에 웹툰에 우주전환 몰라몰라라고 있어요. 보셨어요? 있죠, 맞아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하도 개념이 안드로메다도 다 나가서 안드로메다에 개념 수입하러 가요? 예, 마지막 남은 개념을 회수하기 위해서 전함을 보내는데 그게 이제 몰라몰라예요. 맞아요. 그 진짜 오래된 웹툰인데 기억나네. 어렴풋이 기억나네요. 참 이거 웹툰을 안 봐버릇해서 큰일이구만. 근데 명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몰라몰라가 개복치의 학명이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전함이 개복치처럼 생겼어요. 알았어요. 그 박민규 소설에도 우주전환 몰라몰라 개복치라니. 네. 그렇고요. 네, 좀 딴 얘기가 또 샜는데 거기서는 몰라몰라가 잠수함이죠. 네. 그죠.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안드로메다보단 가까워야 돼요. 네. 약 5%의 동질감. 네. 네. 그 교묘한 지점이 사실은 모든 미디어에 비치는 타자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까 말씀드린 구호단체의 광고 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사람을 도와주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당사자의 인터뷰를 네. 싫어요. 네. 근데 해외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 같은 경우에는 고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거기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연예인의 인터뷰를 봐요. 감정의 거리죠. 가까울수록 연대, 멀수록 동정입니다. 네. 네. 예.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거예요. 아까 뭐 안 좋은 얘기를 한참 했지만 또 게임의 장점은 그게 있죠. 프레임 바깥의 시청자를 두려워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사건 안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든. 그 예전에 제가 잠깐 다뤘던 그 저거 소아암 다룬 게임 있어요. 데드드래곤 캔서. 거기 보면은 그 게임을 진짜 플레이하기 힘든 게 분명히 가짜인 걸 알아요. 이게 그냥 게임에 재현된 건데. 개슬프다. 예, 어쨌든 항암제를 막아갖고 막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러대는 아이를 내가 쓰다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쓰다듬는 거는 그냥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지만. 그렇죠. 게임이 그렇게 두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예. 프레임 밖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게임은. 그 네. 공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타자의 의미가 조금 더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동유럽 같은, 그러니까 서구 관점에선 나와 조금 더 가까운 친연성을 드러내는 지점을 배경으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페이퍼 플리즈가 번역이 됐을 때 문화어 패치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 거고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상들을 보다 보면 게임이 재현하는 또 하나 되게 재밌는 점. 그러니까 타자를 향해 계속 그런 참상들을 투사를 하고, 왜냐하면 게임은 참상이 필요하죠. 그걸 복구하든 극복하든 넘어서는 과정이 플레이니까. 근데 이런 참상이 선진국엔 잘 재현되지 않는다는 점이 또 중요한 점이에요. 예를 들어 동유럽을 다루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지역은 아니니까. 아까 타인의 고통이 얘기했지만. 맞습니다. 예. 내가 그 미디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내가 사는 데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외가 굉장히 많아요. 자, 봅시다. 가장 유명한 FPS 게임 콜 오브 듀티가 있죠. 네. 여기 보면 미국이 핵 공격을 맞아요, 중간에. 네. 꽝 하고 막 다 죽어가죠. 심지어는 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막 기어 나오죠. 예. 네. 그래서 그 참상을 막 보여줘요. 그러면 뭐야, 네 말 틀렸네. 그냥 미국에서 막 그런 거 참상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게임이 미국 사회에 어떤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잘 보면. 예. 근데 앞에 그 동유럽을 다룬 게임들은 어때요? 이 사회가 문제가 있어라는 얘기를 계속 하죠. 네. 아까 이 게이머를 몰입시켜야 하는데 네.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를 잘 건드리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신기한 역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언제나 게임을 플레이하고 영화를 보는 소비하는 주체지 거기에서 담겨 있는 모니터 안에 아비규환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22년에 세계 시민이 봤을 때는 미국이 그 아비규환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작품들이 아직 그걸 못 녹이는 거예요. 곧 나오겠네요. 팬데믹 미국에서 살아남기. 총기 참사가 매일같이 일어나도 여기가 전쟁터와 가깝다는 사실을 아직 인정 못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간 케이스가 있어요. 그 톰 클랜시의 디비전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뉴욕, 워싱턴 DC 이런 데를 배경으로 해서 팬데믹이 터져요. 그 달러에 묻은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 다 박살이 나요. 근데 이 톰 클랜시의 디비전이 뭐냐면 그런 미국의 비상사태를, 그 미국은 또 그런 것도 뭐 약탈하고 막 총 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체제가 붕괴됐을 때 숨어 있다가 일반인처럼 있다가 비상 호출이 되면 갑자기 요원이 돼갖고 촥 나와갖고 이제 이 난리난 사태를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이 게임으로 다뤄졌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얘기랑 또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도 뭐냐? 결론은 되게 웃긴 게 박살난 미국의 사회를 결론적으로는 미국인 스스로가 자력으로 의지로 해결하고, 왜냐면 아까 붕괴했는데 시민들이 모여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줄 알고 정부는 비밀 에이전트를 다 심어놨어요. 이 시스템 자체는 시스템은 준비돼 있다. 준비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 관료제의 문제 뭐 이런 거를 굳이 미국을 배경으로 다루지 않으려는 거죠. 저는 이게 완전히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곧 시스템의 일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요. 예. 사회적 자본인 거죠. 그 정신이. 그걸 상징하는 게 9.11 이후의 그라운드 제로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아비규환 아니야.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걸 이겨낼 거야. 이 서사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서사와 긍정적인 서사가. 같이 판단의 문제는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차이는 되게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파크라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총 쏘는 액션이 중심인데 파크라이. 이 시리즈는 아예 처음부터 그래요. 항상 그 열대, 트로피칼
어찌 보면 타자화의 끝판왕입니다. 네, 정글, 파크라이 시리즈. 섬, 막 오지 이런 데서 싸워요. 주인공이. 네. 주로 열대입니다. 우리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배경이 주로 열대냐. 네. 미국은 주로 열대가 없어요. 네. 21도죠, 보통. 서해안은요. 네. 네. 근데 이 게임이 뭐 5 정도 오면은 아니다, 우리도 미국 다룬다 그래요. 근데 그때 미국은 어때요? 완전 시골 깡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의 도시가 주체 시점입니다. 그렇죠. 다다음 주쯤에 홍소라 교수하고 이 얘기도 할 겁니다. 네. 이제는 도농의 타자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농에 대한 도의 타자화가. 그리고 그런 타자가 게임이란 매체에선 잘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게임은 도시에서 하기 좋으니까요. 그렇죠. 예. 관련 경험도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많이 저도 있고 네. 저는 사실 이 스튜디오 안에서도 있고 네. 어린 시절에도 있었고 네. 네. 그러니까 오락실에 전학온 친구와 오락실에 같이 갔을 때의 뭐 느끼는 것들. 아, 그럼요. 네. 예. 그런 차이들이 계속 있어 온 거예요. 게임이란 존재. 그 게임하기에 농촌이 더 좋았다면 난리 나는 곳은 다 도시였겠죠. 네. 네. 자, 그러면 맞다. 파크라이 5. 예. 거기도 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시는 아닙니다. 파크라이의 배경은. 똑같은 이야기는 어디서 또 반복되느냐? 우리 자주 얘기했던 배틀그라운드도 그렇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 그렇죠. 처음에 나온 맵이 그 에란겔이라는 역시 에란겔. 구소련 배경이죠. 잘 보면. 네.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문제를 저도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에란겔을 보면서 모스크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할까? 저게 우리 동네라고만 생각할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옛날 우리 동네. 끝! 그다음에 미라마라는 사막 맵은 중남미. 네. 그리고 사녹이라는 동남아 맵. 네, 그렇죠. 그리고 비캔디라는 맵이 있어요. 설원. 여기는 동유럽이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한국 맵이 나왔죠? 한국 맵도 도시가 아닙니다. 시골 중소도시 읍내 정도를 다루지 본격적인 도시는 다루지 않았어요. 왜 선진국 도시는 다루지 않는가? 라는 점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결과물들이기도 한 거죠. 물론 이런 반문은 가능합니다. 판교에 떨어뜨리면 네. 90명이 옥상에 떨어질 거 아니냐. 할 수는 있지만 재미는 없다. 63빌딩 꼭대기 떨어지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다시 답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플레이가 안 되게 디자인해 놓은 이유는 뭔데? 빌딩 숲에서 플레이 잘 안 되게 디자인해 놓은 이유는 뭔데?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장면, 전장을 우리는 선진국 도시 기준으로는 잘 상상하지 못해요. 그런 점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좀 딴 얘기지만 제가 이 레메디의 작품들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걸 다 깨줘요. 그래서 잘 안 팔려요. 거의 무조건. 도시를 오히려 잘 다룬 작품 중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GTA 같은 작품은 있죠. 아, 네. 근데 GTA는 한편으로는 또 독특한 점이 드러나는 게 GTA의 도시에서 제가 제일 놀랬던 건 도시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정말 도시는 건물로 만들어집니다. 이 건물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없거든요. 거의. 네. 근데 현실의 도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네. 네. 이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 이렇게 한번 되게 똥이 마렸는데 그 수많은 건물들이 화장실이 그렇죠. 있는데 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없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래서 도시 사람은 네. 건물을 뚫는다고 하죠. 화장실 찾을 때. 맞아요.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네. 동굴에 싸고 나온 놈처럼. 네. 뭐 GTA가 그렇게 된 거는 사실 뭐 개발 리소스의 문제겠죠. 모든 건물을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도시를 처음에 구상하던 옛 선조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에나 편의시설이 있으니까 모두가 편할 거야. 하지만 문학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디에나 화장실이 있지만 아무 화장실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네. 네.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못 들어갑니다. 어딜 가면 그냥 개무시를 많이 당하는 스타일인데 보통 이렇게 들어가면 자꾸 그런 생각하면 우파가 돼요. 그 1층 거기 통과할 때 되게 두근두근하잖아요. 네. 네. 잡지 않나? 네. 심지어 나는 여기 몇 층 헬스장을 내가 등록을 했는데도 두근두근해요. 그래서 저는 맨날 가는 건물인데도 1층에 경비 아저씨 없을 때 빨리 뛰어가요. 그러니까요. 나타나실까 봐. 거기 비어있으면 나 손님인데. 비어있으면 우리 마음에 안도가 와요. 아니 난 예전에 모 언론사에 업무 때문에 갔는데 빠꾸 먹은 적도 있어요. 진짜? 네, 물론 내가 이제 그 자전거 하이바를 쓰고 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잡상인 느낌으로 이렇게 여기 오시면 안 된다고 언론사랑. 뭐 배달하러 오신다고 생각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좀 개무시를 많이 당해서 네. 그런 입장에서 GTA를 해보면 원래 도시의 건물은 들어갈 수 없다. 오, 이해됐어요. 예. 큰 건물이란 인프라를 잡아먹는 주인공, 소비의 주인공이잖아요. 예.
건물 바깥에 모두를 타자화시키는 게 디폴트일 수도 있겠어요. 실제로 건물들이 그러니까 게임 개발자가 모든 건물 안을 구현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납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했어요. 네. 뭐 약간 센 결론이긴 했는데 우리가 결국 그 얘기를 했어요. 동유럽 게임 2개를 추천을 해놓고 네. 이제 왜 동유럽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죠.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갔던 곳은 사실 게임이 굉장히 선진국만을 위한 매체라는 한계 그런 관점에서 세계를 봤을 때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타자를 보는 관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컨텐츠 자체가 아니라 인프라로부터 비롯된 어떤 문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게임은 한편으로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매체들보다 어떤 상호작용이란 걸 통해서 더 깊은 어떤 스펙타클을 주기도 하고 네. 완전히 새롭잖아요. 게임에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들이란 건. 네. 인류가 아직 갖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들이긴 합니다. 그런 가능성들을 통해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게임이 매우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매우 명백한 한계도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제야 우리 300회 공개 방송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죠. 예술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얘기. 이 거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인류 중에 매우 한정된 사람이라는 점이 게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게 봐도 저희 청취자들 중에서도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 게임 얘기 아니라고. 네. 그거 이제 저 애기한테 주사 놓을 때 하는 소리죠. 주사 아니라고. 예. 그런 얘기로 이 두 게임의 추천과 배경을 이야기해봤죠.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페이퍼스 플리즈를 만든 개발자는 미국 국적의 소유자입니다. 네. 알려진 바로는 지금 일본에 산다고 하죠. 네. 따라서 그 타자화가 무엇인지 이 예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 것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런 작품을 만든 것으로 보아. 예. 그렇다면 이 작품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이 작품의 스펙이 되겠네요. 네. 아무 PC에 넣으나 다 돌아가는 저사양. 네. 이 사람은 항상 그래요. 이 사람의 후속작이 이제 오브라딘호의 귀환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꼭 추천을 드리는데 이것도 정말 저사양이에요. 그냥 다 흑백으로 만듭니다. 게임을. 예, 기본적으로. 네. 그 옛날에 나온 PS 비타에도 들어간다는 걸로 유명합니다. 예. PS 비타 용으로도 나와 있어요. 네. 페이퍼스 플리즈는. 오늘 얘기를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접근성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축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저개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잖아요. 텔레비전 중계로. 야구와 축구의 차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축구는 양 팀의 홈앤어웨이 유니폼을 입힐 때 흑백 TV에서 구별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런 점들을 기존의 대중매체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게임은 그걸 얼마나 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고 나와서 색약해요. 예, 이제 물약을 색깔로 구별 못하게 해야 한다. 마킹을 해라. 네. 이런 것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한국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었는데, 국립재활원에서 하는 프로젝트 중에는, 뭡니까? 그 장애인 가치게임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사실 게임하기 어렵거든요. 당장 인터페이스 문제가 커요. 접근성. 예. 이런 것들을 아예 장애인 스스로 그 도구를 줘고, 이런 점들을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작업을 해서, 좀 새로운 조이스틱, 새로운 시각 센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게임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면 조금 이제는 접근성 얘기도 좀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거기서 작품이 명작이 나오죠, 보통. 네. 내가 그 문화 권력의 타자라고 느끼는 많은 그 커뮤니티와 국가에 평단이 보통 수준이 낮아지는 평균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가 가끔 뭐라고 하곤 합니다. 한국도 그런 걸 많이 겪고 있죠. 그게 게임 논평이든 문학 논평이든 영화 평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자라고만 생각하던,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평단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주도하게 된 시대가 왔어도 평론이 시시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을 때 이 작품들이 잘한 건 현지화와는 관계가 제로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를 제일 잘 보여줬어요. 우리나라의 아이덴티티를 막 보여줬어요. 예, 우리 사회를 최대한 열심히 보여줬어요. 그러니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년도에 다뤘던 20년의 올해의 게임,
디스코 엘리시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동구가 만든 동구 이야기죠. 그렇죠. 동구를 엄청나게 잘 설명해놨더니 문학적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빠져들었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원래 나 이 얘기 한 벌써 몇 번째야. 둠을 하면 내가 고향에 온 기분이라고. 왜냐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제가 어저께 이제 녹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좀 말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홍소라 교수하고 좀 늦게 녹음을 해서 홍소라 교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차에 태워주고 갔다 왔습니다. 저희 집에. 네. 조금 돌아서. 홍 교수하고 그 얘기를 나눴거든요. 우리 모두는 실향민이다, 도시인들은. 왜냐하면 컸더니 집이 다 허물어져 있고 도로가 다 없어져 있고 저도 첫 차 샀다고 고향에 가봤거든요. 모든 게 바뀌어 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초등학교 그 자리에 있는데 다 바뀌어 있어요. 내 고향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남는 게 어딘지 아세요? 뭔데 얘? 로드뷰의 옛날 거리뷰. 그렇죠. 가끔 그거 보죠. 저도 네. 저 살던 집이 거기만 남아있어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디아스포라고 우리 모두는 실향민인 거예요. 그런 저한테는 남은 고향은 화성밖에 없어요. 화성이요? 둠의 고향. 아. 가면 내가 죽여도 다시 나타나는 이웃들이 있고요. 늘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이제는 확 하고 소리 질러도 놀라지도 않아요. 전 반가워하지. 반갑죠. 네. 반가워 바로 죽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고향이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고향에 가도 거기 아무도 없거든요. 네. 고향이라는 의미는 그거잖아요. 장소가 아니고 거기에 내가 옛날에 즐겼던 사람과 문화가 남아있는 건데 집만 있으면 뭐예요? 그게 하나도 없는데. 인간은 멀리 있는 곳에 존재하고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고 이럴 때 타자화하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합니다. 두려운 게 기본이에요. 그게 보수의 자세죠. 일단 두려워해야 독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때까지 시간을 좀 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면 멀리서 온 사람 먼 곳을 쳐다보고 거기 가고 싶고 동화돼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죠. 나는 저기에 일원이 되어보고 싶다. 디스코 엘리시움을 플레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굴뚝같이 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갔던 동유럽의 사람들은 뭘 보고 뭘 경험했을까? 왜 바다의 안개가 저렇게 중요한 거지? 저 사람들은 엄청 잘 이해할 텐데. 그쵸. 지금 전 세계인들이 지금 우리 학교는을 보고 한국은 어떨까를 생각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예. 타자화를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호기심이죠. 근데 호기심을 채우려면 진입장벽이 겁나 낮아야 돼. 그러니까 요즘 같은 팬데믹이 인류한테 방해가 되는 거고요. 네. 진입 장벽과 접근성에 대한 고민은 이렇게 유의미합니다. 문학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경혁 문학인이었습니다. 그 장사해드릴까? 저 다음 혼 언제 나옵니까? 다음 호는 8월 하겠습니다. 10일에 나오는데 네. 이번에는 일반 필자들이 글 쓰지 않아요. 내가 아는 그 사람들 아니야? 예, 게임 비평 공모전을 했는데 저희가. 드디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주워 먹는 김민아 등이 아니라. 아유, 김민아 선생의 글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또 진짜요? 약간 그게 의외로 분리가 돼 있는 거 아세요? 게임하는 사람들과 교양 독자가 굉장히 좀 분리가 돼 있어요. 한국은. 저는 잘 알아요. 예. 전 그게 평단의 탓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대중을 섞어놓지 못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약간 그 아마추어 공모전 비평을 받아서 좀 새로운 시선들의 글을 좀 받아볼까 하고 있어요. 힘들었습니다. 예, 90건이 들어왔는데 한 50건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게임 반성해라. 네, 그렇죠. 네. 고르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게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죠. 네, 올바른 잘 만든 평론은 매체로부터 가장 먼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네. 네. 읽어보세요. 못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자신있게 보증한 이런 데인 내가 아니잖아. 그런 얘기 아니잖아. 내가 지금. 문학인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XSFM입니다. 녹용 중 으뜸이라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버사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로 이 모든 것을 담아 신경옥 평산네이처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더 좋아하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 신춘문예 시간에 문학인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고요. 신춘문예는 봄에 하는 걸 신춘문예라고 하지 않나요? 아, 그렇구나. 네, 신추문예. 가을은 문학의 시간이니까요. 네. 네. 뉴스 아카이브 확인하시죠. 작년 8월 2일입니다. 1년 전 영화 학교 가는 길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 접수됐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있었더랬죠. 영화 학교 가는 길은 서진학교의 개교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네. 서진학교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강당에서 무릎을 꿇었던 사진으로 유명한 그 강서구의 공립특수학교입니다. 맞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는 우리 방송 334C회의 뉴스 아카이브에서 자세히 전달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해드리자면 네. 원래 있던 영구임대 아파트와 그 영구임대 아파트에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주변에 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도 새로 개교를 해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주변에 고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의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들어서니까 임대 아파트와 그 아파트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섬처럼 서울 안에 분교가 됩니다. 그런 생각을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임대 아파트에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학부모들이 기피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사회의 가장 큰 독인데 뭐 좀 이따 얘기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있던 공진초가 분교가 돼버립니다. 서울 안에. 결국 학생 수가 줄어든 공진초는 이전을 결정하고요. 그럼 자리가 남잖아요? 그 자리에는 교육청 땅이니까 서진학교를 짓기로 2013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민원을 접수합니다. 네, 김성태 전 의원이 나타나서 거기에 한방병원을 짓겠다고 공약하는 바람에 그 모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구에게나 한방병원은 필요한데 왜 하필 거기냐는 거죠? 아니, 교육청 땅을 뭘 믿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교육청 땅은 웬만해선 천하무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작년에 개봉을 했는데 주민 중 한 명이 자신이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게 토론자의 발언 장면이었던 거예요. 네. 그 발언자였던 거죠. 이걸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상하죠? 자기 소신이 있으니까 소신껏 발언했을 텐데. 그러게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네. 그땐 당당했는데 지나가 보니 창피했나 보죠. 여기까지 들으면 아유 거기 주민들 징하네 싶죠. 그래 싶긴 한데 사실 주민 한 명의 가처분 신청입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 한번 다뤘던 스포츠 서울의 자회사 더 팩트에서는 인근 주민 2명을 인터뷰했는데 주민들은 자신도 그때 반대했었지만 지금은 미안한 마음이 든다. 가처분 신청 때문에 또 지역 이기주의가 대두될까봐 걱정된다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 가처분 신청은 이제 이걸 막아달라는 탄원서가 뜬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영화가 그냥 원래대로 개봉되길 바라는 그렇죠. 시민들이. 네. 이 탄원서에 5만 5천 명 정도가 서명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 당시 인근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대도시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적으면 10만에서 15만, 많으면 30만 정도 해요. 네. 주민이. 근데 그 주민들 중에 보통 이제 뭐 청소년 참여 보통 많이 안 시켰을 거라고 보고 유권자 수로 보면은 10만에서 20만 정도 하거든요. 지나가다가 웬만하면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네. 네. 근데 지역 주민 한 명의 가처분 신청이 또 언론을 크게 타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돌이켜보면 이 혐오를 만든 거는 김성태 전 의원입니다. 그런가요?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지역구 의원은 할 수도 없는 교육청 부지에 한방병원을 공약을 했고 교육청 땅은 그러니까 교육청 땅이 왜 무적이라고 에디터가 설명해줬냐면 대도시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향은 사라진다고 대도시 사람들에게. 랜드스케이프가 아무리 바뀌어도 늘 학교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네가 그 동네라는 걸 알죠. 그렇죠. 네, 교육청 땅은 무적입니다. 교육청 땅을 이제 재개발 때문에 지금 잠실주공 5단지가 그런데 그 안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교육청 땅을 옮겨서 다른 데로 학교를 이전시키고자 한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줘야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그건 이제 한국의 전통이 있기 때문인데 구도심을 해체하고 새로 개발하는데 그 안에 학교가 있죠. 그러면 7, 80년대에는
거의 10배가 되는 땅을 주고 보냈어요. 네. 예,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아는 그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국민들이 분노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 당시에 김성태 의원이 무슨 발언을 했으며 무슨 사과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 사진이 공개되고 시끄러웠을 때 김성태 의원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네. 그냥 빠져 있었죠. 그리고 괜히 조희영 교육감만 탓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싸우기나 했죠. 네. 그리고 결국 설립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나중에 교육청이 다른 부지가 생기면은 거기에 한방병원을 짓기로 최대한 뭐 배려하겠다? 뭐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었죠. 네. 합의가 나오니까 그때 나와서 사진 찍고 페이스북에 좋은 설레니 어쩌니 써고 그랬죠. 저는 김성태 의원이 그 페북에 게시물을 남길 때에도 진심이 아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좋은 선례야. 내가 나쁜 선례를 의도했을 뿐이죠. 그죠. 정치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자꾸 정치인들은 그 미움을 긁어내는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정당에 있거나. 근데 저는 그 정치인들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미움은 되게 휘발성이 강하고 오래가지 않으며 한 사람 안에서 그리고 한 커뮤니티 안에서 포션이 크지도 않아요. 오래 써먹지 못합니다. 상수가 되지 않아요. 풀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런 학교 가는 길 같은 사례에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화 보면 다 울고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 주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얘기. 저 아파트 처음 살아요. 네. 잔뜩 긴장했어요. 다 악마들만 살까봐. 겁내 뿔 달린 사람들만 살까봐. 맨날 민원 넣고 막. 집에서 막 한 발짝 걸었는데 전화 오고 막. 네, 막 옆 동네 사람 다 죽여버리려고 막. 그런 사람들만 사는 줄 알았어요. 옆 단지에 애견 카페를 가봤어요. 네. 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아파트 사람도 있고, 뭐 건너블록 사람들도 있고. 다 엄청 친해요. 그리고 그냥 조건 없이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되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 왔잖아요.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네. 우리 개 엄청 좋아해주고. 그러면서 그 앞에 있던 우리 개 붙들고 초면에 실례한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네. 예. 붙들고 하는 실례가 뭔지 그 애견인들은 압니다. 네. 뭔지 알겠네요. 무례한 개. 걔 일요일날 생일인데 오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와, 씨, 1시간 만에 이웃이 되다니. 대단하구나. 아니, 사람들 안 나쁘다니까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그 미움의 효용을 너무 많이 느낀 정치인들이 많다는 건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이 그 모양이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전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미움이 아닌 장기적인 다른 요소들을 보고 그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정치인들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한국은 아직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왜 그런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옛날 일이 또 드러나게 하느냐. 네. 우리가 그때 오해를 했었다. 실제로 학교 생기고 나니까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마처럼 굴었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한국의 아파트에 사는 값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요. 행복하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행복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입시 학원에 넣는 부모들도 애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을 내주면 따라갑니다. 이런 경우에 장기적인 대책은 뭐죠? 학교에 수많은 조건을 가진 아이들을 최대한 섞어주는 게 답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네. 무엇이 못 그러게 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다 서로를 미워해서 그건 아닙니다. 자, 41년 전 이야기. 그렇구나. 왜요? 여기 내가 31년 전이라고 적었잖아요. 2012년인 줄 알고. 네. 81년 8월 5일. 41년 전. 네. 미국의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31년 전엔 빌 클린턴. 그렇죠. 네. 미국엔 로널드, 영국엔 대처. 아, 그렇죠. 레이건 취임 첫 해였습니다. 로널드 매기가 있었죠. 네. 네. 철의 매기. 사실 둘 다에게 이 첫 해에 굉장히 비슷하고 의미 있는 일을 했죠. 네. 오늘은 레이건 이야기입니다. 취임 첫 해에 미국 항공관제사 노조, 펫코라고 부르죠.
페코가 연방항공청과의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 항공관제사 노조는 대선 때 레이건을 지지했고 또 레이건 자체도 배우노조 조합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공관제사 노조가 파업을 했어요. 항공관제사 노조가 파업을 한다는 거는 미국 전역의 비행기 운행에 차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류가 다 끊기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고연봉의 노동자들은 공화당과 레이건을 지지했었다고들 하죠. 네. 네. 왜냐면은 자기들의 일자리를 좀 더 철옹성처럼 지켜줄 것 같아서 낙수 효과란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80년대 시민들한테. 네. 그런데 파업을 하자마자 이 파업에 대해서 레이건은 공공부문의 인력, 그러니까 연방정부 소속의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48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해고할 거라고 밝히고 재고용도 막겠다고 말합니다. 뚝배기가 깨졌죠, 지금. 네. 노조가. 오? 설마? 이런다고? 이러면 대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48시간 뒤 실제로 11,345명을 해고해 버립니다. 네. 이들의 재취업도,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항공관제사로의 재고용도 금지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레이거노믹스의 문이 열리는 상징적인 장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그 자리에 바로 공군 인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전원 해고에도 문제가 없었던 거죠. 네. 이 일은 레이건 행정부 초기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었고요. 이후 레이건 행정부의 방향성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파업을 못하게 하겠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방송을 통해서 길게 말해왔기 때문에 우리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미국 정치사의 절반에는 노조가 있는데 그런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레이건 행정부의 이 메시지를 받은 민간 기업들이 이후 노조 분쇄에 아주 적극적이 되었고요. 민간 기업에서도 파업이 일어날 때 대체 인력을 바로바로 고용하여 파업을 봉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인력 채용의 유동성이 상당한 시장으로 커나갈 수밖에 없었던 IT 기업들의 수장들이 이때 청년기를 거치거든요. 네. 이걸 보고 자라난 사람들이 이후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미국 노동운동의 암흑기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동운동은 이후로 힘을 크게 잃었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운동이 굵은 뿌리를 내리던 시대에 네. 미국에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최저임금도 그 이후로 30년 동안 묶였습니다. 노동 관련 인사는 모두 우파 인사로 채워졌고요. 이후에 레이건은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해서 축소했습니다. 네, 성공 사례를 남겼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양극화가 이때부터 심화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어디선가 파업이 일어나면은 어느 언론에건 반드시 이 사건이 등장을 해요. 네. 우파들이 쪽쪽 빨고 있는 레이건식 파업 대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조선일보에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기자들을 한 번에 잘라봐라. 선례를 보여라. 네. 그래서 이번 대우조선 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진압을 시사한 발언에 제가 아침에 깜짝 놀란 겁니다. 실제로 이제 좌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협상 테이블 구경을 좀 해본 사람들 사이에서 농담이 아닌 것 같다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단 하나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우조선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자, 이런 편린이 있었죠. 경제지에서는 노노 갈등이라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지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눈물이 났던 상황은 경찰이나 정부 때문이 아니라 정규직들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네. 너무 악랄하게 대놓고 옆에 사측 편드는 집회나 하고 앉았으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비굴해질 수밖에 없었는가가 나오죠. 옆에 목에 칼을 들이우고 있는 칼날을 보니까 나한테도 향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내 몇백만 원 지키려는 수준이 아니라 인상분과 양보해야 할 어느 수준. 그냥 내 직장을 걱정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이운 건 하청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비굴하게 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네. 정당하다는 게 아닙니다. 비굴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을 이끌던 사람이 지금 여가부 장관이죠. 네. 이 사람은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들어간 사람이죠. 맞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나면 어딘가로 영전을 하겠죠. 그리고 지난달에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구조 조정을 예고했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요일에 조성수 소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와 그 인사들의 기조 없음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앞에 이런 얘기를 했죠. 기조가 있고 뭔가 대통령처럼 군다면 그건 친이계의 메시지다. 친이계의 메시지는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자본주의의 거대한 흐름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네. 레이거노믹스가 뿌리내린 저런 일들이죠. 그렇죠. 영국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기조업기로 유명했습니다. 주대업기로 유명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수당을 찍어줬다가 신물이 났어요. 이번에 총리가 바뀝니다. 유력한 인사로 꼽히고 있는 사람이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이죠.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에 대해서 한국 방식으로 가장 쉽게 말하면 이인재입니다. 불사조인가? 아니요. 처음에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은 지금이죠.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받았을 때. 네. 유명한 기록에 남은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는 보수 정치인을 코스프레합니다. 정확히 마가렛 대처가 입었던 옷을 똑같이 입죠. 아, 그래요? 네. 대처 코스프레어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쉽게 보고 영국에서는 힘들어들 하죠. 저게 찍히면 얼마나 쪽팔리지?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의 사례처럼 봉봉 마르코스처럼. 근데 봉봉 마르코스는 이제 혈 쪽이니까 코스프레 안 해도 되는데 네. 이인재는 박정희 가름말을 해야 했던 거죠. 네. 예. 근데 우리가 임상훈 소장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뭘 할지 모르겠는 새끼는 우파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돈에 힘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보수당 정치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수당이 뭘 했는지 뻔히 알잖아요. 네. 마가렛 대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말고 마가렛 대처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큰일이죠. 옆에 이미지 메이커가 전부 다 세우고 있는 작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영국을 지켜보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여당이 가고 있는 그 길으로 대놓고 가줄 사람이니까. 대놓고 가줄 사람이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목요일에 얘기했죠. 윤석열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얘가 의견이 있네? 하고 지금 걱정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수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고 자본의 편을 따른다면 주로 정확히 40년 전쯤에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레이거노믹스 기조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네. 로널드 레이건이 이게 문제입니다. 적어도 저희들 우리 세대에는 평생 겪는 고통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네. 네. 언제 한번 정리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하기 싫다. 467회 대충 문을 닫겠습니다. 아, 그럼 조금 열어놔요? 468회에는요. 아니에요. 문을 확 닫겠습니다. 잘 채웠습니다. 소장과 문학인으로요. 자, 다음 주에는 원딜 두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전혜원 기자가 보내준 몇 가지 지금 이슈들을 보고 있는데 이 양반은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긴 글을 써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몇 가지 이슈를 보여줬는데 마음에 딱 드는 게 하나 있네요. 네. 스포 가능한가요? 한 단어로 스포해봐야 별로 뭐 의미는 아니다, 한 단어는 되지. 택시요. 근데 이제 전혜원 기자가 노 하고 받아치면 딴 거 할래요 이러면 또 바뀔 수도 있는데 네. 택시 좋네요. 그리고 임상훈 소장과 함께 해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직 저도 스포를 못합니다. 못 정했기 때문에. 새로운 코너들로 꾸며드리는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달이 지금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데요. 뭘 할지. 왜냐면은 이번 달 들어 게스트들이 되게 적극적이네요. 뭘 좀 해보고 싶다라고 자꾸 연락이 오네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472회 추석맞이 기사 읽기 놀이까지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게스트 분들도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처음 당선되고 이제 뭐 조각하고 이러는 거 이제 어떡하나 보자 하다가 이쯤 되니까 이제 할 말이 많아지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카드가 다 나왔고 네. 우리의 운명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충 왁구가 파악이 되니까 네. 하면서 슬슬 이제 할 말이 쌓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말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테지만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의 구성상 그쪽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뭐 민주당으로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결국 큰 그림상 우리가 새로운 흐름에 대처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진용을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 또 선택 못 받고 하거든요, 국민들로부터. 네. 우리가 이제 지금이 2022년 8월이 시작되는 주간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2012년 8월에 첫 회를 녹음했었습니다. 첫 회가 업로드 되는 데까지 2달이 걸려서 그렇지. 그때 딴지일보의 편집부가 이것저것 새로운 걸 준비해보자면서, 다른 오퍼를 넣느라고. 첫 회가 업로드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정권이 들어올까 말까 하는 위기 직전에 저희가. 그렇죠. 들어오기 전. 이명박 정권 말에. 네. 방송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세상 탓하는 자세로 똑같은 방송하면 우리는 망할 게 분명합니다. 장사 못 할 거예요. 네. 예. 그냥 늙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시대가 부정과 불의는 똑같을지라도 대처는 늘 달라져야 되거든요. 다른 대처법에 대해서 우리의 새로운 및 오래된 게스트들이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준비된 게 넘쳐납니다. 네. 주목해 주십시오. 468회 8월 두 번째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승균 PD와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뭐라요? 꼬리가 길어서 죄송한데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10주년 뭐 없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바빠. 10주년 기념으로 티셔츠 장사를 하는 걸로 합시다. 바빠. 게다가 또 흠뻑쇼 주의보라. 예, 방역주의보라. 요새 뭘 할 수 없잖아요. 네. 예,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20주년 때 만나요? 다만 이제 창사 10주년 때 뭘 하기로 합시다. 총선 지나서. 네. 창사 10주년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 아이씨 10주년은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10년 동안이나 함께 해주셔서요.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XSFM입니다. I, D, W, K